자, 러시아 혁명과 동물농장 제1강의 제목은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항상 실패합니다. 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러시아 혁명과 동물농장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러시아 혁명과 공산주의, 동물농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지를 크게 9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러시아 혁명과 공산주의, 동물농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항상 실패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 이상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떤 이상을 얻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없이 그 어떤 이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우주의 창조자이자 또 운영자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름이 없이는 우리의 이상을 얻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상처럼 아주 모호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정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자비라든가 평등과 같은 것들도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창조와의 관계 밖에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동물농장이 발표되기 한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비유 중 가장 강렬하고 오래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그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자, 고대 시대로부터 목자는 왕과 지도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일반 사람들을 상징했죠. 자, 고대 시대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인 남유다 백성들을 강제로 쫓아낸 첫 번째 이 바벨론 유수, BC 603년에서 597년경인데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셔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둠과 혼란의 시대에 무엇을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에스겔에게 에스겔 34장 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34장 2절 또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농장에 나오는 이 메이저 영감은 존스가 이 농장 주인인 매너 농장을 지배하는 인간의 권력에 맞서 동물들의 혁명을 선동하는 늙은 수태지로 나옵니다. 자, 메이저 영감은 놀라운 웅변력과 설득력으로 인간의 악행을 비난하는 연설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이 느낀 그 의분을 전달하며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깁니다. 자, 이 책 동물농장의 첫 부분에 메이저 영감은 농장의 동물들에게 자신이 12년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간들의 불공평한 지배와 억압에 대해서 연설하며 인간에 맞선 혁명을 호소합니다. 자, 메이저 영감이 자신이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동물들 모두가 아주 기꺼이 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인물을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존경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압제에 대한 메이저 영감의 연설은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온갖 악행을 아주 조리 있게 열거했다는 점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자, 메이저 영감은 인간이 저지른 범죄를 낱낱이 들추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반란을 모의하도록 부추기게 되죠.
자, 인간 독재에 관련된 메이저 영감의 철학은 추종자들에 의해 동물주의라고 명명이 됩니다. 자, 동물농장의 이 메이저 영감은 1차적으로는 공산주의 성명서를 주창한 독일의 사회학자, 또 경제학자, 정치이론가, 철학자였던 칼 마르크스가 아마 그 모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동물농장에서 이 메이저 영감은 소련의 이제 국가 원수였던 이 러시아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자, 이 사람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 둘을 합친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 영감은 혁명가인 영국의 동물을 통해 모든 동물의 평등함과 그리고 황금빛 미래를 설파합니다. 자, 인간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메이저 영감의 꿈은 드디어 동물혁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이 배신자들을 처형한 후에 자, 매너 농장의 리더가 되는 나폴레옹은 이 영국의 동물이라는 이 혁명가를 이제는 폐지시켜버리고 더 이상 동물들로 하여금 부르지 못하도록 선언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영국의 동물 이 노래는 동물들의 혁명의 노래이지만 이제 혁명이 끝났고 배신자의 처형이 바로 혁명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국의 동물은 노동자 해방과 사회적 평등을 담고 있는 인터내셔널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농장에 나오는 농장의 깃발은 영국의 푸르른 들판을 상징하는 녹색이고요. 그 위에 그려진 하얀 발굽과 뿔은 인류가 완전히 멸망당한 후 일어날 그 미래의 동물 왕국을 상징합니다. 자, 메이저 영감은 동물들에게 한 다음의 훈계도 참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메이저 영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경고는 나폴레옹을 비롯한 돼지들에 의해서 결국 묵살되고 말죠. 자, 왜냐하면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돼지들은 그들의 전 주인들과 완전히 똑같이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자, 원래 메이저 영감의 이상은 인간이 없고 동물들이 함께 정말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메이저 영감은 곧 잠결에 사망을 하게 되지만 그의 이상은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에게 퍼져서 결국 돼지들 중 특히 나폴레옹과 스노볼을 주축으로 혁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물농장에서 동물들이 꿈꾸었던 혁명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죠. 자,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가 취해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오랫동안 잊어버리자 자, 이들이 먹이를 찾아 창고를 부수고 들어가게 됩니다. 존스와 일꾼들이 이들을 막으러 오자 동물들은 인간들을 몰아내고 농장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의 이 혁명, 동물의 반란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러시아는 1917년 2월 혁명 이후 지주 부르지아들 근대 사회에서의 자본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산 계급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지주 부르지아들의 임시정부와 또 노동자, 병사가 중심이 된 소비에트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망명지 스위스에서 기획한 이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본주의 타도 없이는 종전은 불가능하다라는 10개항의 4월 태제를 발표하면서 임시정부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자, 레닌은 원래 추방당한 사회주의 지도자였는데요. 러시아 혁명을 감독하기 위해서 1917년에 스위스로부터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1917년 4월 3일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레닌이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극비리에 러시아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혁명가로서 레닌의 잠재력을 인정했던 당시 독일의 속셈은 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레닌의 진가가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의 참전에 대한 레닌의 반대가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적을 한결 약화시켜 줄 것이라고 정확하게 추론했던 것입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의 정당은 사회혁명당과 사회민주노동당이 있었습니다. 사회혁명당은 주로 농민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사회민주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도시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민주노동당에는 멘셰비키와 볼셰비키 이렇게 두 계열이 있었습니다. 자, 멘셰비키는 소수파의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온건 노선을 지향했습니다. 자, 반면에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을 위한 폭력적 혁명을 지향하는 다수의 과격파였습니다. 자, 결국 레닌의 요청으로 볼셰비키에서 봉기가 결의되고 볼셰비키와 좌익 사회주의 혁명당원을 주축으로 하는 적위대가 이를 행동에 옮겨서 관공서 등을 무혈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해 11월 7일에는 임시정부의 거점인 동궁을 함락하면서 볼셰비키는 드디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러시아는 적군 사회주의자 또 농민, 노동자 등 빈곤층, 바로 이 적군과 백군, 또 부르주아지, 또 온건한 사회주의자, 장교, 요 사이 적군과 백군 사이의 내전을 거쳐서 소비에트 연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혁명과 때를 같이 해서 페트로그라드에서 소집되었던 제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볼셰비키 중심의 새 정부인 인민위원회를 승인하게 되고 레닌이 의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가 처했던 처참한 삶의 조건들로 인해서 급기야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첫 사회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닌은 러시아 공산당을 창설하여서 혁명을 지도했고요. 소련 최초의 국가 원수가 됩니다. 레닌은 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을 정착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코민테른, 즉 제3인터내셔널을 창설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제3인터내셔널은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정책은 서구 자본주의 정부와의 협조나 합작에 반대를 하고 오히려 그러한 정부의 전복에 주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볼 때 마르크스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혁명 사상가인 동시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혁명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결국 러시아의 이 볼셰비키 혁명은 서양의 낙관주의에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강타를 날리게 됩니다. 자, 러시아 혁명은 우리가 앞서 있었던 여러 혁명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혁명, 또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자, 러시아 혁명, 이 네 가지 혁명 중에서 러시아 혁명은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과격한 혁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20세기의 세계사에서 가장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정말 엄청난 사회 변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변혁은 부정적인 변혁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7년 혁명 직후에 러시아는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전시의 엄청난 파괴 및 정부의 부패와 실정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는 결국 볼셰비키 지도자들로 하여금 권위주의적 중앙 집권화를 단호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바로 레닌이 탁월한 혁명 전략가답게 혁명적 관리자와 정치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닌은 동료 볼셰비키 강요들의 존경과 충성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자, 그는 자신의 혁명 이론을 아주 철저하게 추구를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 이론을 인간 생활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아주 단호함 또한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레닌은 또 소박하고 서민적이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넓은 이마에는 아주 힘이 넘쳐 흘렀고요. 그 작은 몸속에는 정말 결코 꺼지지 않는 어떤 열정들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레닌의 이런 점들은 가까운 지지자들의 주장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려는 그의 노력과도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자, 레닌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또한 아주 자유로운 토론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론의 여지 없이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 또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닌은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인생만큼이나 험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서 결국 러시아 인민들의 신뢰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는 또 크렘린 궁전의 2개짜리 방에서 거의 수도승처럼 살면서 보통 노동자들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옷을 입으면서 어떤 사치나 개인적 영광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농장에 나오는 농장 본체가 바로 모스크바 이 크렘린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렘린은 러시아어로 성체를 뜻하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중심을 흐르는 모스크바 강가에 있는
옛 러시아 제국 시절의 궁전이었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폐지된 후 1922년 소련 탄생 이후에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의 의회가 설치되면서 소련 공산당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 관저와 정부 기관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레닌은 결국 후에 가공할 억압적 독재 정권이 수립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레닌은 또 폭력을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철저한 변혁을 단행했고 또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파괴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공포 정치를 시작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동물농장에 나오는 7계명은 동물주의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소설 동물농장 속에서 동물들은 이 메이저 영감이 주창하는 동물주의의 원칙, 즉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며 자신들의 압제자에 대항해서 봉기해야 한다는 이론에 감명을 받는 것처럼 레닌 또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깊은 감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닌은 레닌주의라고 불리는 그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의 창조적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될 만큼이나 또한 이론에도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면도 있어서 마침내 이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필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닌은 러시아의 폭력 혁명적 전통과 또 마르크스의 이론을 종합하여서 성공적으로 혁명 과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에 기초해서 러시아 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의 문을 열게 됩니다. 현재 세계의 약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마르크스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또 생각에 기초한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혁명은 20세기 동구 유럽 사회의 대부분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상 가장 반기독교적인 공산당 정권이 세계 역사 가운데 드디어 한복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공산주의 정부는 러시아 전역에 블라디미르 레닌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에 레닌의 동상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몇몇 동상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레닌의 주요 저서로는요,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이 있고요. 또 제국주의론, 그리고 국가와 혁명, 또 철학 노트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농장의 첫 번째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동물농장은 직접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등장인물 중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존재가 있거나 또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 조지 오웰의 이 소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면 아마도 길들여진 까마귀인 모세가 동물들이 죽은 뒤에 가는 이 슈가 캔디산 구름 위에 어딘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의 멋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일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은연중에 멍청한 동물만이 이 이야기를 믿고 또 모세가 매너 농장의 주인인 존스의 흉내를 내며 동물들이 현재 처한 절망에서 눈을 돌리고 생각 없이 일만 하게 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자, 놀랍게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동물농장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알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아무리 좋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 이야기 안에 완벽하게 존재하시고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3장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우화의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 역시 사람의 형태이건 아니면 동물의 형태이건 성경적이고요.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소설에는 여러 다른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변이 좋은 스킬러, 그리고 허영심이 심한 몰리, 또 멍청하지만 꾸준한 복서, 또 냉소적인 벤저민, 우울한 존스,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스노볼, 또 약자를 괴롭히고 남을 음해하는 나폴레옹 등, 자, 이렇게 인간 군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 혹은 유대감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향한 욕구와 희망이 이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존스의 절망적인 상태와 알코올 중독은 결국 동물들의 혁명을 촉발하게 되죠. 인간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메이저 영감의 꿈은 또 혁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 스노볼의 기술을 통한 힘과 또 안락함에 대한 욕구는 풍차 프로젝트로 나타납니다. 자, 또한 복서의 구원에 대한 열망은 고된 노동과 맹목적인 복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몰리의 부와 인간의 관심을 통한 행복에 대한 여정은 결국 그녀를 동물농장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나폴레옹의 권력과 명성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갈망은 그가 거짓말과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등장인물 중에 인간이건 혹은 동물이건 또 혹은 불쌍하건 불쌍하지 않건 인간의 곤란을 의미하지 않는 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설은 정말 놀랍게도 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항상 실패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결코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러시아 혁명과 우리 공산주의 또 동물 농장을 통한 세계관의 그 주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8가지를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